자, 이제 2020년 1, 2회 통합이었죠. 전자기학부터 1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반자성체의 비투자율의 값의 범위를 물었네요. 우리 비투자율 뮤 R 이렇게 표현했네요. 자, 봅시다. 먼저 이 자성체에다가 우리가 어떤 건 이런 철 같은 걸 갖다 놓으면 자석화가 됐죠. 이것을 우리가 자기유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되는 성질이 강한 것을 강자성체. 그래서 비투자율을 여기서는 뭐 뮤S라고 했는데요. 자, 뭐 문제 속에서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기 때문에 비투자율이 1보다 상당히 큰 거고 니코, 철, 망 이렇게 기억하자고 그랬죠. 자구가 존재하고 히스테리시스 현상도 있고요. 자기 포화 특성이 있고 상자성태는 비투자율이 1보다 조금 큰 경우, 얘는 상당히 큰 경우죠. 요거. 그리고 반자성체는 비투자율이 1보다 작은 거기 때문에 오호 반자성체를 물었죠. 1보다 작다. 이걸 답으로 해줘야 되고 이거 말고도 이제 우리 자화율 있었죠. 자화율 이것이 0보다 강자성체일 경우에는 상당히 크고 얘는 0보다 크고 얘는 0보다 작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해둬야죠. 그래서 다시 문제로 가서 반자성체의 비투자율을 물었기 때문에 반자성체 비투자율이 1보다 작다 2번을 답이라고 해줘야 되겠네요. 2번으로 갑니다. 자, 자기 회로에서 자기 저항의 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었네요. 자기 회로, 자기 저항. 우리가 전기 저항의 R이라고 했고요. 그걸 우리가 구분하기 위해서 할 때에는 RM 이렇게 썼었죠. 이것이 길이라든가 단면적, 뭐 투자율, 비투자율 이런 것들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물은 거죠. 자, 정리를 한번 다시 해봅니다. 자기 저항은 우리 이렇게 전류를 흘렸을 때 자속이 발생하죠. 이 자속이 통하기 어려운 정도 저항이니까 RM 이렇게도 보통 표현하고요. 이것처럼 이 자로의 길이가 큰 경우에는 그만큼 당연히 자속이 더 흐르기가 곤란하겠죠. 짧으면 짧을수록 더 잘 흐를 테니까. 그래서 이 자기 저항은 길이가 길면 그만큼 늘어날 테니까 길이에 비례하고 또 여기 단면적을 보면 이렇게 단면적이 넓을 때와 좁을 때 생각해 보면 당연히 넓을 때 더 많이 흐르기 때문에 그렇죠? 즉 저항은 자기 저항은 단면적이 작으면 그만큼 더 늘어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기 저항은 자속은 단면적이 크면 더 많이 늘어나겠지만 자기 저항은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이 면적 넓이에는 반비례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투자율에도 당연히 이것이 반비례하죠. 투자율은 자속이 잘 통하는 정도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항과는 반비례 관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길이에 비례하고 면적 그 다음에 비투자율에는 반비례하기 때문에 이것을 표현해 보면 한꺼번에 표현하면 비례하는 것은 분자에 반비례하는 것은 분모에 이렇게 적어두는 거죠. 그래서 자기 저항은 길이에 비례하고 투자율 그다음에 면적에는 반비례하겠다 그 얘기죠. 자, 우리 전기 저항도 한번 살펴보면 역시 면적에 반비례하고요. 길이에는 비례하고 이 로가 뭐였습니까? 고유 저항이었죠. 고유 저항. 고유 저항. 그리고 이것의 역수를 우리가 도전율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형태가 똑같네. 자기 저항에서는 이 KS분의 L 면적 반비례 길이에 비례하는 것 동일하고요. 여기 도전율 여기에는 투자율 이렇게 오기 때문에 이 식을 기억을 해둬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문제로 가보면 다시 써봅시다. 이것은 결국 뭐였습니까? 뮤 S분의 L이었죠. 자기 회로의 길이에 비례한다. 오, 맞죠. 단면적에 반비례하죠. 반비례. 옳지 않고요. 자성체의 비투자율에 반비례하죠. 여기 분모 있잖아요. 반비례. 비투자율의 제곱의 비례 역시 아니죠.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3번으로 갑니다. 자기 인덕턴스와 상호 인덕턴스와의 관계에서 결합계수 K의 범위, 결합계수는 일종의 비율이죠. 비율이니까 0에서 1 사이 값을 갖는다. 이렇게만 여러분들 생각하셔도 쉽게 답은 찾을 수 있고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 결합계수는 1차 코일과 1차 코일이 2차 코일이 결합되어 있는 정도를 나타내고 이 상호 인덕턴스 M이라고 할 때 자기 인덕턴스 요거의 자기 인덕턴스와 요거의 자기 인덕턴스의 사실상 이걸 기하평균이라고 합니다.
곱해서 루트 씌운 거 이것이 상호 인덕턴스가 되고요. 이것이 전체가 그대로 다 전달 안 되기 때문에 어떤 비율이 있다는 거죠. 즉 누설 자속이 없을 때는 그대로 1이 전달되어 있지만 누설 자속이 있어서 그럴 땐 여기 결합계수 K라고 하는 것이 붙게 된다 그 얘기죠. 이건 일종의 비율인 거죠. 비율. 그래서 이 K는 이 녀석 분모로 내보내면 루트 L원 L2분의 M이 되면서요. 이것은 일종의 비율이 된다. 그래서 누설 자속이 10%다 그러면 결합계수는 0.9가 된다고 그랬죠. 누설 자속이 20%면 0.8, 결합이 안 되는 0. 그래서 K는 일종의 비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2번 이렇게 되고요. 결국 0에서 1 사이 값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거 정리해 봅시다. 4번 전이함수 v가 x제곱 y제곱일 때 3,4라고 하는 곳에서의 등전위선의 반지름은 얼마가 되는가? 이거 잘 보시면 이거는 원의 방정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뭐 r제곱 이런 꼴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집어넣으면 3과 4를 여기에 집어넣으면 뭐 전위가 나오니까요. 9 더하기 4 집어넣으면 16이 그쵸? 반지름의 제곱 이런 형태의 꼴이기 때문에 여기 25잖아요. 그래서 r 값이 루트 25 얼마? 5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등전위선의 반지름은 5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찾아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기력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그랬는데 자 먼저 전개부터 한번 구해야 되겠죠. 전개는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V가 되는 거죠. 여기에서 마이너스 여기 그레디언트는 라운드 x i 라운드 y j 그다음에 라운드 z 여기가 k 이렇게 됐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v 요 녀석을 집어넣는 거니까 x제곱 플러스 y제곱을 여기 이렇게 각각 곱해주면 되죠. 즉 x에 관해서 우리가 미분을 하기 때문에 이 녀석을 자 마이너스 놔두고요. 요거 x에 관해서만 미분하니까 요거 상수로 보고 2xi가 되는 거죠. 플러스 그다음 요거 y 관해서 미분하라는 뜻이고 얘는 상수 취급하니까 역시 2yj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플러스 요것은 z에 관해서 미분하라는 소리인데 이건 다 상수 취급해 버리니까 즉 사라져 버리면서 결국 아하 이것으로부터 전개도 이렇게 구할 수 있게 되겠네요. 자 여기 마이너스가 붙어야죠. 이에 마이너스 2yj 이것이 바로 아하 요거 전위를 이용해서 전개도 구한 꼴 이거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전기력선의 방정식 살펴본 대로 얘는 자 여기 dx 여기 x 성분이죠. 전개의 x 성분과 여기 dy 전개의 y 성분이 같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여기 dx 아래 2x가 바로 요거 x 성분이죠. 여기 마이너스 2x가 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것은 dy하고 요것이 여기도 마이너스 2y 이런 꼴이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양변을 여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이렇게 약분해서 없애버려도 되니까 다시 한번 적으면 자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고요. 요것을 적분을 하자는 거죠. 여기 미분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양변을 이렇게 인테그랄 적분을 시켜도 당연히 같기 때문에 요거 x분의 1을 우리가 부정적분하면 요거 lnx가 됐죠. 여기도 마찬가지 y분의 1을 y에 관해서 부정적분하기 때문에 자연 로그 y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적분상수도 그냥 lnc라고 써도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쓰자 그랬었죠. 그래서 이걸 왼쪽으로 넘기게 되면 lnx 마이너스 lnc가 lny 이런 꼴이 되고요. 결국 lny는 여기 로그의 뺄셈은 이 진수들의 나눗셈이 되기 때문에 c분의 x 이런 꼴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오호 여기 동일하게 자연 로그를 무시해 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얘네들이 같으면 되니까 결국 y는 c분의 x라고 하는 형태의 꼴이 나온다는 거지. 그리고 여기에서는 주어진 xy가 지금 3, 4이기 때문에요. 여기다가 3, 4를 한번 대입을 해보면 이 식에다가 자, 이 식에다가 3, 4를 이렇게 대입을 해보면 결국 c 값을 알 수가 있죠. c는 이제 4분의 3이 되면서 이 c 값을 여기에 대해 집어넣어서 정리를 해보는데 오호 요것이 여기 분모에 오게 되니까 y는 결국 얘를 다시 표현해주면 역수인
3분의 4x다라고 하는 이 꼴이 만들어지죠. 근데 이건 x에 관해서 표현했네. x에 관해서 표현해 버리면 y는 넘어가면서 4분의 3y다. 이 형태가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이 4번 같은 문제는 사실 여러 가지가 좀 복합되어 있어서 굉장히 어렵지만 이 한 문제를 풀게 되면 여러 가지를 좀 공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물론 처음에 공부하실 때 이런 문제는 좀 부드럽게 넘어가 주시는 것도 방법이 되고 두 번, 세 번 반복할 때 이렇게 별표해서 이 하나를 제대로 풀게 되면 많은 것들을 좀 얻을 수 있으니까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5번으로 갑니다. 공기 중에 있는 무한히 긴 직선 도선에 10A의 전류가 흐르고 있을 때 도선으로부터 2m 떨어진 점에서의 자석 밀도. 자, 뭘 구하는 겁니까? B를 구하는 거죠. 자, B 하면 딱 생각나야죠. B 하면 μH, B는 μH. 뭐 결국 μ는 상수니까요. H를 구하는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즉 자기의 세기를 구하는데 전류가 있고 오호 여기 무한히 긴 도선 그림이 떠올라야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렇게 무한히 긴 도선에서 전류 I가 흐르고 있을 때 요식이 있었죠. 바로 이쪽에서 만들어지는 자개들을 우리가 총 적분해서 다 쌓아 나가면 즉 자개의 합이 전류와 같다. 얼마나 대단한 식입니까? 자개를 다 합한 것이 전류와 같다는 거죠. 즉 자기와 전류가 같다 이렇게 얘기한 것을 앙페르의 주의 적분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별거 없습니다. 자개의 합이 전류다. 전류가 자개다. 뭐 그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R만큼 떨어진 곳에서의 그러면 이 전체를 우리가 쌓아가면서 이 길이만큼을 적분하기 때문에 요 R만큼 떨어진 곳에 원의 둘레의 길이 원주죠. 얼마입니까? 2파이 R이죠. 2파이 R. 그래서 결국 이것을 선적분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세기에다가 2파이 R을 우리가 곱한 것이 전류와 같다. 그 얘기죠. 끝났네. H는 그럼 2파이 R분의 I가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B였기 때문에요. B는 뭐였습니까? μH, B는 μH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여기에서 이것을 일반화를 시켜버리면 결국 이 자기의 색이라고 하는 것은 전류를 그쵸 그 길이로 나눈 거잖아요. 전류를 길이로 나눈 거고 또 n번 감았다고 하면 역시 이것은 n회 n번 권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L분의 NI라고 하는 식을 얻어낼 수 있고요. 결국 이것을 여기에 이제 대입을 하게 되면 μ는 그대로 가고요. 여기 요걸 대입했네. 요걸 그대로 대입을 해주게 되면 2파이 R분의 μI다 라고 하는 식이 얻어지겠다. 그 얘기죠. 자 이렇게 사전에 우리가 한번 살펴본 뒤에 이것을 생각해 보면요.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지금 여기 2m 떨어진 곳에서의 자석 밀도를 지금 구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에서의 여기에서 H를 구해 보니까 뭐였습니까? L분의 I 즉 2파이 R분의 I였죠. I가 지금 여기 10A니까요. 10 그대로 쓰고 R 대신에도 여기 얼마 얘 대신에 2를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결국 B는 μH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쓰게 되면 μ에다가 요거 그쵸? 4파이분의 그대로 써볼까요? 4파이분의 10 이것만 계산해 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공기중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그쵸 투자를 뮤제로를 쓰면 되고요. 뮤제로는 얼마였습니까?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제곱이 되고요. 곱하기 그대로 여기 4파이분의 그러면 10이 되니까 이렇게 약분돼 버리면서 최종 10의 마이너스 6제곱이 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답이죠. 6번 정전계 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구하라 그랬네요. 자, 포화송 방정식, 뭐 가우스 정리, 라플라스 방정식. 자, 이거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가우스 정리는 전기력선을 이용해서 전기의 세기를 우리가 나타내자 그 얘기죠. 전기력선의 밀도. 그래서 전기의 세기는 전기력선을 밀도니까 면적으로 나눈 것으로 전기의 세기를 결정하게 되고 자 얘는 어떻게 나온 겁니까? 얘가 왼쪽으로 넘어가면 N은 요거 넘어가면 ES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개 E는 우리가 4파이 입실론 R 제곱분의 Q였죠. 거기에다가 면적 얼마입니까? 우리 구의 면적이 4파이 R 제곱이잖아요. 이걸 곱해주니까 이렇게 약분돼 버리면서 남는 것이 엡실론 분의 Q만 남게 되었던 거죠. 그것이
전기력선의 세기가 되었던 거지. 그래서 전기력선의 밀도로 전기의 세기를 나타내자라고 한 것이 가우스 정리고요. 즉 Q라고 하는 이 전기량을 통해서 나오는 전기력선의 수는 엡실론분의 Q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거고요. 이게 가우스 정리인데 이것의 적분형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자, 생각해보면 지금 요식이죠, 요식. 요식에서 조금 멋지게 한 거죠. 요식을 이제 인테그랄을 써서 표현한 거죠. 여기 ds, s에 관해서 요거 적분을 시켜버린 것을 이렇게 또 우리가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나 이렇게 표현하나 같은 거죠. 그래서 인테그랄 EDS로 표현한 것이 가우스 정리의 적분형이 되고요. 그것이 역시 n이 되고 n은 엡실론분의 q다 이거였죠. 그 다음에 가우스 정리의 미분형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결론은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게 나오게 된 배경은 이것을 이용해서 지금 만들어낸 겁니다. 그냥 무작정 외워서 잘 안 외워지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지금 요식을 여기에 지금 가져다 적었고요. 얘가 갑자기 왜 얘가 되었냐? 우리 앞에 벡터에서도 살펴봤지만 어떤 벡터를 면적에 관해서 적분한 것은 발산 정리를 이용하면 최적 적분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즉 여기에다가 다이버전스를 붙여서 최적 적분을 시켜버리면 같아진다. 이거 벡터에서도 우리가 살펴봤고요. 또 개념에서도 살펴본 내용이죠. 이것은 발산 정리를 지금 이용해서 얘를 표현한 거죠. 그리고 이 자체가 지금 역시 엡실론분의 Q가 되기 때문에 지금 요 식을 이용을 한 거죠. 요 식을 이용을 해서 이 식을 양변을 미분을 해버리자는 거죠. 적분이 있기 때문에 양변을 미분하게 되면 뭡니까? 요거 V에 관해서 미분하게 되면 다이버전스 2만 남게 되고요. 여기도 V에 관해서 미분을 해버리면 여기 그렇죠? dv, dq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이것은 사실상 전하를 우리가 부피로 나눈 거니까 얘는 최적 전하 밀도, 즉 얘 대신에 로우 v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다이버전스 E 요거죠. 이것이 엡실론분의 로우 v다라고 하는 요식이 이것을 미분을 통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가우스 정리의 미분형이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한 거고요. 같은 얘기지 지금. 그리고 또 이것은 우리가 D 뭐였습니까? 얘는 엡실론 E가 바로 D였죠. 그래서 엡실론 E를 요 관계를 이용해서 대입을 한번 해보면 즉 요식이죠. 요식. 여기 엡실론 이쪽으로 넘어가서 여기 엡실론 이렇게 쓰게 되면 얘 대신에 D로 표현할 수 있고요. 오른쪽에는 그렇죠. 로만 남게 되는 거죠. 로브. 이거 역시도 가우스 정리의 미분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포화송 방정식은 다시 여기에다가 2라고 하는 것은 또 뭐였습니까? 2라고 하는 것이 마이너스 여기가 그레디언트 V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2 대신에 요거 대신에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V를 대입을 해주게 되면 얘가 그렇죠. 마이너스 그러면 여기 델이 두 개가 겹치니까 이것을 라플라시안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죠. 이렇게 되고 오른쪽에 엡실론분의 로가 되면서 이 마이너스가 이쪽으로 넘어가면서 이 식이 만들어진 거죠. 이 가우스 정리로부터 이것들이 다 지금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이게 포환성 방정식. 그리고 이쪽에 전하가 제로일 때, 없을 때가 바로 뭐였습니까? 라플라스 방정식이었죠. 그래서 얘가 0으로 우리가 전하가 0일 때의 방정식. 얘가 0이니까 오른쪽 0이 되면서 라플라스 방정식이 이렇게 해서 라플라스 방정식이 좀 복잡하지만 다시 반복을 해본 겁니다. 자, 다시 문제로 가서요. 포화성 방정식은 가우스 정리의 미분형으로 역시 구할 수 있었죠. 그리고 도체 표면의 전개의 세기는 표면에 대해서 법선 방향이다. 이건 뭐 전기력선의 중요한 성질이었죠. 맞죠? 그리고 라플라스 방정식은 전극이나 도체의 형태에 관계없이 최적전압 밀도가 0인 모든 점에서 그쵸. 이 라플라스 방정식이었죠. 얘가. 그리고 라플라스 방정식은 이건 일종의 상수함수죠. 그러니까 선형적이죠. 비선형 아닙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이 옳지 않네요. 답은 4번. 7번 10mm의 지름을 가진 동선에 50A의 전류가 흐르고 있을 때 단위 시간 동안 동선의 단면적을 통과하는 전자의 수는 단위 시간 그러면 여기에서는 우리 암페어 뭐가 단위입니까? 세크 초가 단위죠. 즉 1초 동안에 이 단면을 흐르는 전자의 수를 구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름 이렇게 주어진 것은 사실상 함정입니다. 이 지름 뭐 얼마냐가 중요한가요? 이 얼마의 전류가 흐르느냐가 중요한 거고. 자, 한번 살펴봅시다. 일단
전자 한 개의 전자가 갖는 전기량 얼마입니까? 1.602에 자 19 가족이 돼야 된다고 그랬죠? 10의 마이너스 19제곱 쿨롱이 전자 한 개의 전하량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50암페어의 전류가 흐른다라고 하는 이 암페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쵸 전기량 자체가 전류 I에다가 그쵸 그 시간을 곱한 것이 전하량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50암페어가 흐를 때의 그때의 전하량을 구하라 그러면 50암페어에다가 단위 시간이니까 1초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50쿨롱의 지금 전하량, 전기가 흐른 거죠. 자, 그런데 전자 하나의 전기량, 전하량이 지금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전체 전하량을 즉 전자의 개수를 n이라고 해볼까요? n이라고 한다면 전체 전하량을 전자 한 개, 그쵸? 전자 한 개의 전하량으로 나눠주게 되면 몇 개의 전자가 흘렀는지를 알 수 있겠죠. 끝이네. 전체의 전하량이 지금 50쿨롱이 되는 거고요. 전자 한 개의 전하량이 1.602에 10의 마이너스 19제곱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거 계산기로 두들겨 보니까 계산기로는 3.12 뭐 이 정도 나오고요. 10의 마이너스 20제곱 이 값인데요. 이거와 같은 것은 여기 31.21이면 여기 19제곱 써도 되죠. 마이너스가 아니라 여기 플러스 이거이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답이 되겠네요. 8번 유전율이 epsilon 1, 2인 유전체의 경계면에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얼마냐를 물었고요. 전개가 경계면의 수직이고 두 유전체에서 전속 밀도가 D1, D2로 즉 D로 같다라고 했는데요. 자, 이거 이론 정리 한번 해보는데 8번 시험에 상당히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한번 봅시다. 자, 유전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 자, 요거 기억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2분의 1 ED 요걸 기억해서 D와 E 사이의 관계 뭐 이것도 중요하죠. D는 엡실론 E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역으로 E는 그러면 뭡니까? 얘는 엡실론 분의 D 이걸 뭐 적절히 D 대신에 요걸 대입하면 얘가 나오고 또 E 대신에 요걸 대입하면 얘가 나오고 뭐 이런 거니까 요걸 기억해서 이것들을 이끌어내야 되겠죠. 그럴 때 경계면의 수직으로 진행할 때에는 힘의 방향이 유전율이 무조건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뒤에 나오지만 평행일 때에도 유전율이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작용하게 되고요. 그렇죠. 이때 뭐가 연속입니까? 전속 밀도 D가 연속이 되는 거죠. D가 연속이 되니까 얘를 기준으로 이 식 중에서도 일정한 값 얘를 기준으로 계산해 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그때 작용하는 힘은 수직으로 작용할 때 인장 응력 끌어당기는 힘 그래서 직인 이렇게도 기억을 하자고 그랬죠. 직인 인장 응력이 발생하게 되고요. 그때의 힘은 역시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뺀 만큼이 작용하기 때문에 여기 자 엡실론 지금 2가 작고 엡실론 1이 더 크다고 하면 분모에 있을 때 이 값이 더 작죠. 작은 값이 분모에 있을 때 더 큰 값이 되니까 즉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뺀 요 녀석이 그때 작용하는 힘이 된다라고 하는 거 이거 기억해 두셔서요. 답도 사실은 얘가 되는 거죠. 이 문제에서. 자, 이번엔 수평으로 진행될 때도 생각을 해봅시다. 역시 동일한 힘을 갖게 되고요. 이때도 힘에 작용하는 방향은 유전율이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수평일 때 2가 연속이 되는 거죠. 앞에 수직일 때는 D가 연속이었고요. 여기에서는 압축 응력이 발생하게 되고 역시 2가 일정하기 때문에 얘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되겠죠. 그래서 큰 값, 엡실론 1이 크다라고 했을 때 큰 값에서 역시 작은 값을 빼는 거니까 2분의 1 2제곱을 공통인수 꺼내버리면 엡실론 1 마이너스 엡실론 2 이 식이 만들어지죠. 문제에서는 지금 이건 해당되지 않고요. 지금 문제에서는 여기 수직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다시 문제로 가보면 전개에서 경계면의 수직인 경우이고 전속 밀도를 D라고 하자. 방금 쭉 살펴본 대로 그래서 답은 여기 4번이 되는 거죠. 요거 나오게 된 배경 지금 여기 설명이 돼 있습니다. 자, 시험에 자주 나오는 편입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9번으로 갑니다. 반지름이 R인 무한장 원통형 도체에 전류가 균일하게 흐를 때 도체 내부에서
자개의 세기 h를 지금 구해봐라 그 얘기죠. 자, 이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런 원통형 도체에서 이 표면에만 만약에 전류가 내부에는 흐르지 않고요. 표면에만 전류가 흐른다고 할 때에는 이 내부에서의 자개의 세기는 0이었죠. 그리고 이제 이쪽 바깥쪽 외부에서는 그쵸, R만큼 떨어진 곳에 자개의 세기 우리 앙페르의 주의 적분 법칙에 의해서 주의 적분 법칙 전류를 그 길이로 나눠준 거죠. R만큼 떨어진 곳에서의 요거 길이는 반지름이 R인 원이니까요. 2파이 R이 되는 거지. 아, 그래서 여기도 2파이 R분의 I가 외부에서의 자기의 세기가 되고요. 얘는 R에 의해서 반비례하죠. 그래서 내부에서는 0이니까 0이었다가 외부에서는 반비례하니까 이런 그렇죠? 반비례 그래프 뚝 떨어지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졌었고 그 다음 도체 내부에 균일하게 전류가 흐른다면 뭐였습니까? 외부는 동일했죠. 외부는 어차피 똑같겠지. 외부는 I를 2파이 R로 나눠준 외부는 동일하게 되고요. 내부는 이런 비례 관계에 의해서 요거는 개념 강의에 자세히 설명해 두었으니까요. 여기선 결론만 받아들입시다. 자, 이 외부에서의 이 값에다가 요거 한 차수 올라간 A제곱 그리고 여기에는 R이 곱해진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자 그랬죠. 그래서 요거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그래서 R을 제외한 나머지 이 부분이 상수기 때문에 요건 R에 관한 1차 식의 형태가 되죠. 즉 비례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내부에서 R에 비례하니까요. 이런 직선 형태로 쭉 올라가면서 외부에서는 역시 R에 반비례하니까 또 이렇게 반비례 그래프 뚝 떨어지는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는 거죠. 자, 문제로 다시 가보면 자, 반지름이 R인 무한장 원통형 조체에 균일하게 흐르는 거죠. 내부까지. 그래서 자, 이제 문제만 보면서 공식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이렇게 생겼을 때 이 R만큼 떨어진 외부에서의 자개의 세기 H 뭐였습니까? 얘는 주의 적분 법칙 생각하면 되죠. 전류 I를 여기 둘레 이렇게 생긴 둘레 얼마 2파이 R로 나눠준 거 오호 이거였고요. 그 다음에 균일하게 흐를 때 당연히 균일하게 흐르지 않을 때는 0이지만 균일하게 흐를 때 그때 내부에서의 자개의 세기를 H'이라고 한다면 공식 요거 하나 올려야 돼요. 하나 올리고 R이 붙고 이렇게 되는 결국 반지름에 비례한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거리의 비례한다. 그러니까 도체 내부에서의 자개의 세기니까 중심축으로부터 거리에 얘는 거리에 비례한다죠. 중심축으로부터 거리에 비례한다.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자, 10번. 전개 및 자개의 세기가 각각 E와 H라고 할 때 포인팅 벡터의 표현으로 옳은 것은 그랬네요. 자, 포인팅 벡터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전자파가 이렇게 그렇죠? 여기 X, Y, Z축 이렇게 있을 때 Z축 방향으로 이렇게 서로 수직이 되면서 위상이 같으면서 전파와 자파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럴 때 포인팅 벡터는 영국의 포인팅이라는 사람이 maxwell 방정식으로부터 유도한 건데요. 단위 넓이를 통과하는 에너지 전자파의 에너지 양을 나타낸 것이고 그래서 여기에서는 E와 H의 크로스컵 외적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EH 사인 세타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가 세타가 90도이기 때문에 사인 세타 1이 되고요. 그래서 EH의 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이 뜻하는 바가 방사 면적분의 방사 전력 단위 넓이당 전자파 에너지의 양을 나타내게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방사 면적은 일반적으로 9의 건널비를 뜻하기 때문에 4파이 R 제곱분의 P 와트가 되는 거죠. 와트 퍼 제곱미터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 EH를 다시 한번 조금 더 우리가 공부 겸 해보면 E가 얼마입니까? E가 337H가 되는 거죠. 377H가 되기 때문에 E 대신에 377H를 집어넣으면 377H의 제곱이 되고요. 또 역으로 H 대신에 377분의 2를 집어넣어도 그렇죠? 여기다 집어넣어도 이 식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요거 기억을 해둬야 되고요. 그래서 이 식이 이쪽으로 곱해지면 역시 이 식이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그거의 루트 씌운 거 377p의 루트 씌운 것이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요. 2는 또 377 자체가 루트 얘가 엡실론 제로 뮤 제로 이 값이 바로 377이기 때문에 이걸 표현해서도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변형되어서도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결국은 포인팅 벡터는 E와 H에 곱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네요. 그래서 다시 문제로 가보면 이 포인트 벡터는 전개와 자개의 곱이다. 크로스 곱이다. 3번이 답이 되는 거죠. 3번 있죠.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에서 11번부터 이어가 보겠습니다.